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그런데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가 이제 얼마 없어요.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는 아직 후진적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 분야가 많죠. 예, 그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낙후된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선진화 포럼은 늘 그러한 국가 발전 전략을 고민해 오셨고, 그래서 좋은 책을 또 이번에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발전 전략,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또 낙후된 분야 없이 또 우리 국민과 그 생산하는 그 기업에서도 그러한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거기에 맞게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발전 전략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는 많지 경청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밝은 나라 또 행복한 나라 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오늘의 그 내용이 좀 더 유익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기업원이 주최해 주셔가지고 저희 선진화 포럼이 출간했던 책을 이렇게 북콘서트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략 그리고 선진화의 길입니다. 오늘 이 북토 콘서트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저랑 함께 대담을 해 주실 분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시면서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시는 김용하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저희 한국선진화 포럼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한국선진화 포럼 상임이사 강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좀 제가 교수님에게 좀 가볍게 편안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나온 이번 책은 한국 선진화 포럼이 20주년이 되는 걸 기념해서 만든 책입니다.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경제 개발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남도구 국무총리께서 설립하신 그런 재단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그동안 20년 동안에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각종 선진화를 위한 이슈를 만들고 또 이 이슈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안담회를 하고 그리고 각종 전달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번 이 책은 그동안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이 그동안 이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집약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책을 보니까 지연이가 많습니다. 보니까 48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집필을 해 주셨고, 특히 보니까 국가 원로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정경련이라고 했던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또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강대학교의 총장님 역임하셨던 손병두 총장님 글도 있고, 그리고 항상 중소기업가 항상 상생을 이렇게 국가의 전략 중에 하나인 동반선장위원회 위원장 역임했던 유장희 교수님, 안충영 교수님도 또 글도 있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광고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강복회 이종찬 회장님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임복일 대표님도 있었고 이배용 이하여대 총장님 글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아마 남두구 지암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업가들을 상당히 좀 존중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허동수 GS 칼텍 세자님 글도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하셨던 해노스 구총님 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보시면 48분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전문가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 미래 전문가들의 또 글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뜻깊은 책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또 보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의 집필했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남두구 총리의 성장 신화를 다시 생각한다. 아마 남두구 총리님 하면 우리 산업화를 이루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오늘 우리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걸 하나 가지고 가지 않을까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교수님 집필하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력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왔는데 행복도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58위예요, 우리나라 행복도가. 야,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현상들을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신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그 행복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세계 58등입니다. 사실 우리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은 대체로 우리 이런 GDP 높은 나라가 많으니까 30등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 지수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은 또 세계적 수준입니다. 우리 평균 수명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지금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인이 제일 오래 삽니다. 그만큼 건강도 좋다. 그러니까 경제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은데 왜 58등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58등이 걸 갖다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1등부터 한 10등까지 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은 왜 우리가 58등인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항상 거의 1등, 2등, 3등 한 나라가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 수준 측면에서는 인당 GDP가 우리보다 좀 높긴 하지만 그 나라는 또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 지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경제과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우리 연대, 사회적 연대,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적 배려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주관적으로 또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수치들인데. 이런 수치들이 우리가 거의 90등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순위를 58등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로 가서 일본을 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럼 얼마나 지금 되는가 하면 일본도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58등 하면 일본은 56위 정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성장 모형을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이 56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과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국민 행복 지수도 58등, 56등, 55등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이제 행복 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쯤 과연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가 이는 우리 선진화 포럼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선진국의 어떤 사례들 중에 이렇게 계속 추락하다가 어느 순간 한번 반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우리 세계의 제1등 국가, 제1위 국가, 제일 강대국 이렇게 생각되는데 미국도 이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1%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개혁 그리고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3%대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2%고 작년도에 실제 성장률은 한 1%밖에 안 되고 올해 좀 열심히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게 2%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당 GDP가 한 7만 불, 8만 불 되는 거대 국가에서 성장률이 3%로 회복됐다는 것은 정말로 반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역시 지금 30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침체기를 거쳐서 최근 몇 년간 성장률이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아일랜드 같은 국가가 저성장에서 고성장 국가로 전환된 사례고 가장 최근 사례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페인 하면은 국토 면적도 넓고 올리브랑 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지만 인당 GDP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좀 우리보다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의 점심 먹고 한잠 자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여유 있는 국가인데 이 나라들 이 스페인이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성장률이 또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프랑스도 이 독일에 계속 치여가지고 성장률이 계속 저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독일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끝이 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국가와 그 국민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또 반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5%, 6%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 내지 3% 성장은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유지반될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만 하면 그래도 계속 추락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쓰셨던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남두구 총리님의 또 해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남 총리님께서 아마 그 12년 전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어떤 책에서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 이제 선진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그 6가지다. 우리 사회가 이걸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통찰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해서, 우리 사회가 꼭 극복해야 될 6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도우 총리께서 2012년도에 온 대담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제가 지나고 지금 다시 봐도
그때 해안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6가지는 첫 번째는 이 정치의 구진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진적 정치 문화 20년 전에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극복된 것 같이 보입니까? 구진적 정치 문화 이걸 갖다 첫 번째로 꼽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념 갈등을 짚고 있습니다. 즉 좌와 우 이런 뭐 진보와 보수 뭐 어느 나라나 이념 갈등은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념 갈등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념 갈등이 합리적 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과거 조선 시대에 우리 성리학이 빠져가지고 국가가 침체됐던 그거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 갈등 이것을 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념 갈등 역시 지금 아직도 뭐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지금으로 비교하면 그렇게 뭐 좀 더 좋아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뭐, 이 집단 이기주의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예, 자기한테 좋은 것은 무조건 하면서, 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하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현상에서 유사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노사 간의 갈등입니다. 이 노사 간의 갈등도, 뭐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사가, 좀 발전적인 측면에서 같이 힘을 합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현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집은 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는 뭐 우리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굉장히 질서 있는 나라로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사람부터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키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법치주의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판인데 지금 아래 사람들부터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그렇지만 위에 최상단의 위에 법치가 지금 오히려 과거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정책입니다. 이 교육 정책은 뭐 역대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에 안 넣은 적이 없고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 교육 개혁 한다고 했는데 교육 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그 학교 현장에서나 여러 측면에서 특히 요즘같이 AI 로봇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과거에 덧붙여서 또 추가적인 철저한 교육개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교육개혁 역시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에 대한 선진화를 막는 선진화를 해야 되는 6가지 분야를 남도우 총리께서 지적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남도구 총리님께서 좋은 그 통찰을 알려주셨는데 뭐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 현실에서 그러한 극복한 과제가 여전히 남겨 있다.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자본의 성격이 이제 시대별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자본이 돈이 아마 바뀌는 건 아닐 거고 그 자본이라는 그 뜻에서 아마 성격이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성장함수,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는 자본이고, 하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 단계를 보면 60년대, 70년대까지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성장 전략을 택해서 그 노동 자본, 인적 자본이 성장을 이끌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제 점차 진행되면서 인적 자본에 덧붙여서 물적 자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동과 자본 하실 때 그 순수 그 자본 중심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고, 뭐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일부 학자들은 비판하기도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대형 자본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인당 GDP 3만 불을 넘어서서 이제 4만 불에 가까워진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적 성장은 물적 자본을 통한 성장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의한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급에 이르렀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는가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이 지금 지체되고 있고 성장이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산 함수에서 나타나는 K나 L이나 K 이것 가지고만 안 되더라. 선진국의 예를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산 함수 안에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화합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행복 지수에서 문제됐던 그런 우리 그 사회적 연대, 사회적 배려,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사회적 자본, 이 부분이 이제 지체되면서 이제 그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으로서 이루어진 성장 토대가 더 이상 한 발 더 내디디기가 힘들어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을 대폭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념 갈등이라든지 노사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계층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덧붙여서 사회적 자본까지 결합되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맞는 자본은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그렇게 증명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책은 전체 아까 모두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48분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하두는 아마 선진화였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이 지향하는 진정한 선진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선진화. 뭐 진정한 선진화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이제 1인당 GDP만 넘어지고 또 국가 GDP가 커지면 그게 뭐 선진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자유개원의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진국입니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경제적 측면의 선진화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신 문화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은 지난 2000년 우리 남도구 총리가 한국 선진화 포럼 만들 때의 생각은 경제적 선진화에 덧붙여서 이런 정신문화적 선진화도 이루어야 참된 참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진화 포럼이 시작된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신문화적 선진화가 중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때 정신문화적인 선진화라는 것은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따뜻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좀 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 외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직이나 따뜻함이나 품격 이런 것은 뭐 이게 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야 됩니다. 온 국민이 전반적으로 그런 따뜻함과 정직함과 품격이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확대돼서 그것이 나타날 때 진정한 선진화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자유가 책임이 이루어지고 또 창의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또 협력과 품격이 만들어지지만,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게 참된 선진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선진화라고 하면 경제적 선진화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를 좀 이렇게 저 나라는 좀 품격 있는 국가구나, 좀 따뜻한 국가구나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품격 선진화가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 전체 책에 보니까 남도구 총리님께서 이렇게 평생 강조했던 그 선진화의 지표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가 지금 뭐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그 지표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예. 뭐 남도구 총리께서는 복잡한 이야기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봤을 때 그냥 생각하면 당연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좀 자유롭고, 결국은 우리 인류 그리고 문명 그리고 인류의 진화, 이것은 결국은 또 역사에 있어서의 발전은 자유를 갖다가 더 확대되어가는, 자유가 더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롭고 한 그런 측면을 강조했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경제 선진화 또 이게 사회가 제도화되고 전반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화하고 체계화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꾸로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냥 언론의 자유라든지 행동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의 자유, 정치 그런 자유에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에 있어서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결국 이제 뭐 이 살기 좋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만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은 갖춰진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 뭐 아무리 또 이 뭐 배부른다 하더라도 공기가 나쁘고 공기가 나빠서 뭐 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 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이제 1단계로의 이 살기 좋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 의식주의에 있어서의 살기 좋은 나라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의 살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또 거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자유롭게 하고 뭐 아무리 살기 좋으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치고 지금 뭐 선진국인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발목과 손목을 다 잡는 각종의 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결국 또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조건 위에서도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지향할 수 없고 밖에 없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항상 소득에 있어서의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그 불공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또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제고 뭐 나라고 계속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 행평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잘 나간 사람만 잘난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평적인 국가가 또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네 가지를 우리 선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남도구 총리님께서 4대 지표를 선진화에 말씀하신 게 바로 자유롭고 그리고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고 그리고 공평한 사회다. 이거 보니까 오늘 우리 주체가 자유기업원인데 자유기업 다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게 자유기업도 앞으로 잘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좀 진행되어서 좀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책에는 그 호암재단 이사장님이었던 손병도 회장님 글이 있었는데요. 글을 읽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손병도 회장님을 부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추기경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하셨던 핵심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생각했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간직해야 할 시민의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들 중 또 어떤 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예. 우리 김수학 추기경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는 정직이고 두 번째로는 배려고 세 번째로는 준법이고 네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정직과 배려와 준법과 감사 이 네 가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 우리 남도구 총리께서 선진화에 필요한 조건들이라든지 그 지적한 거하고 워드는 단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향점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그런 네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것이 이루어져야 품격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또 고쳐야 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한 나라입니다.
1950년 무교 사변 이후에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이 선진국의 어깨를 맞대고 갈 수 있는 이런 국가가 된 것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축적을 하고 준비하고 또 본인이 희생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갈등도 있지만 이 노도 사측에 감사하고 사도 노측에 감사하고 이런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지 잘났어 자기가 잘났어 자기 물론입니다 자기가 잘났어 잘 된 거죠 그렇지만 자기만 잘났어 이렇게 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고생하고 모두가 함께 현재를 위해서 노력해 왔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 위에서 우리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이 협력 이런 것들이 또 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준칙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도움도 주고 이럴 건데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중동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오늘 벌써 아시다시피 나프타 수출 금지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원유 가격 또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0원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동 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결론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거는 결국은 기업이 그렇죠. 얼마만큼 액티브하게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그것을 돌파해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기업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한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기업인들 하면 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이 부강해지려고 하면 결국은 좀 기업인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유능한 청년들이 가감하게 창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토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지금에 있는 중동 사태라든지 결국 마지막 돌파구는 기업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혹시 해안을 주시면 이게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가장 시급한 건 뭔지 이렇게 함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동의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맨날 이렇게 아침 저녁 뉴스를 보고 중동 사태에 촉각을 하고 있고 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K 컬처라든지 K와 관련된 이제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있지만 그렇지만 막상 우리나라도 강한 국방과 또 군사력이 가지고 있지만 막상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계가 그리고 중동 사태가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존과 번영이라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각자가 그러한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중동 전쟁도 빠른 시일 내에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물론 이런 상황 하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불안하고 과도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조차도 그냥 내려놓고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이나 근심은 안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은 그 비축유를 가지고 있고 또 각종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석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길거리에 나가 보면 요즘 이 자가용이 덜 다닙니다. 이것은 벌써 석유를 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지금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조금씩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이든 기업이든 너무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또 합리적 사고위에서 미래를 갖다가 또 전쟁이 끝나지 않나 걱정하기 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생각했듯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었다는 걸 우리 또 빼드리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런 우리가 미비했던 점은 무엇인지도 반성을 해서 또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끝나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기업가들이 너무너무도 다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덧붙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업이 이 적극적으로 창의와 핵심과 도전을 하는데 발목 잡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이 밀어주고 정부가 기업을 밀어주고 신뢰하고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이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1차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한국 선진화 포럼 창립 20주년에 출간한 기념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어서 자유기업원의 최송로 원장님을 모시고 2차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두 번째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대담은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장님께서는 아주 이 자유기업원을 튼실하게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제가 저희 선진화 포럼에 벌써 일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원장님을 알고 그리고 원장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 선진화 포럼에 한 번씩 벤처마킹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오늘 우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장님 저희 대학 게시판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장경제학술 논문상 금액을 봤는데요. 당시에 100만 원, 200만 원, 대상이 200만 원 이렇더라고요. 당시 저는 이제 국립대학을 다녔는데
저희 학비가 한 학기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뭐 200만 원 주는 이건 뭐야? 이래 봤더니 자유경제원, 이제 자유기업원이 전신이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유기업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나라나 그 헌법에 따라서 그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은 그 헌법을 수호하면서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는 게 선진화 포럼의 오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이 어느 정도 풍부한 그 지식 또는 사회적 경험 또 거기에 걸맞는 철학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삶을 영위할 때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기업원은 그런 교육 사업을 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의식 또는 사회에 참여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곳에 참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 글을 쓴다거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 덕목이 뭐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걸 같이 공유하죠. 그리고 이제 뭐 지식인과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질서, 법 질서라든가 경제 질서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마련 또는 이런 제도 사회 환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지식인들과 연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책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에는 최순우 원장님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제목은 최순우 원장님 제목은 선진 한국의 길 자유시장 경제에서 답을 찾다라는 아주 뭐 명확합니다. 그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라라는 뜻인데 원장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웅크탁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공식으로 인정될 때 그 원동력이 있었다.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느 나라나 이제 산업화 과정을 겪잖아요. 대한민국도 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중산층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 이 국내적으로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선두 역할을 한 것은 기업이지만 그 기업이 번 돈은 대부분 낙수 효과에 의해서 국민과 생산 활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자본으로 또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요. 이러한 생산 과정이 고도화되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 그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는 그러한 소위 요즘 말해서 또 진위계 수가 좀 떨어진다고 예, 그러죠. 네. 이런 것처럼 사회가 보편적으로 잘 사는 사회가 되면은 그것이 선진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런 거에 더해서 80년대부터는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 스태플레이션이나 예. 인플레이션이나 하는 현상에 의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돈을 보이지 않게 도둑맞는데 그런 일이 이제 사라지는 사회, 안정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부터는 화폐가 안정됐다.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 기반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선진화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러다가 이 경제 성장이 좀 더 이루어지면서 시장 경제도 폭넓게 자리를 잡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 다음 연물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이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참 아직까지 어찌 보면 비선진국적인 것 같은 후진국 같은 느낌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 이게 무엇이 있는지 혹시 여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지금 가장 부족한 게 그 도덕심인데 도덕심. 네. 사회의 기본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기여를 하고 그 기여한 것만큼 내가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의해서 내가 보수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건강한 자본주의 방식인데 이것보다는 내가 어떤 특권을 좀 얻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위치를 법이나 뭐 규제나 뭘 통해서 확보해서 나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걸로 조금 더 그냥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을까? 지배추구 있는 거네. 지배추구 같은 네.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스럽지 않게 우리 사회에 아직은 좀 보편적으로 있는 정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마이클 로박이라는 분이 이 자본주의에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회의 각 그 기본 단위인 생산자나 또는 소비자 할 거 없이 국민 모두가 그러한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건강성을 유지한다면 그 사회는 상당히 건강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발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가 이 하나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뭐 시장 경제다, 자본주의다 이러면 아주 좀 차가운, 냉철한 뭐 이런 걸 느끼면 봤는데 좀 아니다. 진정한 거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예. 다른 예를 들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향하게 되면 그러한 건강성을 오히려 더 상실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이 그런 자본주의 정신, 도덕심이라든가 예. 또 남을 보살펴야겠다고 하는 이타심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고요. 예. 또 남을 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공했을 때 예. 큰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풍부함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원장님 의견에 거의 동의하는 이유가 제가 국립 모스크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러시아어로 고스플란이라고 하는 그 뭐냐면요. 가수다르스벤의 플란이라 해서 국가 계획입니다. 빵 가격도 정하고 모든 물품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어가 나오는 거죠. 시장에서 결정이 안 되고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더라고. 그 이유가 시장 가격은 빵이 실질적으로 500원이어야 하는데 국가는 100원으로 정해둔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시장에 나가지가 않겠죠. 숨겨가지고 뒤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산당 당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말 비도덕적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좋은 집 나눠가지고 도덕화 좋은 거는 별도로 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지대 추구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정말 그래서 따뜻한 그런 게 있네요. 권력자들은 가격을 통제해서 내가 선량하게 국민들한테 싸게 뭘 해주겠다라고 인심을 쓰고 싶지만 이제 그러는 순간부터 그 부분이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물건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 분야는 빈곤해지고 생산자들은 사라지고 이게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게 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뭐 보이지 않게 배정받은 회사, 그걸 물건을 팔거나 하는 회사는 뭐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것부터는 이윤을 이제 뒤로 챙기는 거고 막상 국가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그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그렇죠. 피폐해지죠. 예.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그 진정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중심을 이게 어디로 이렇게 놓아야 되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예. 이제 우리도 선진화된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그러면 앞선 사회는 어딜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그 선진국의 주도를 했던 유럽, 그다음에 이제 뒤늦게 성장을 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후발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만든 미국, 이렇게 다양한 그 분야가 나라들이 그 방식대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자세히 보시면은 전 세계 그 벤처 기업, 새로운 이머징 마켓을 만들어내는 시장은 다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활발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이나믹 콜이잖아요. 예, 코리아잖아요. 예, 예.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거를 못 만들어내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뭔가 시스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국처럼 뭔가 활발한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예. 왜 못하고 있을까? 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중에서 제도를 발전시킨 나라 중에 유럽 방식의 그러한 성문법적이면서 예. 대륙계 국가적 방식과 이 불문법적이면서 개방의 해양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국 영미계 예, 예. 방식을 고려한다면은 그러한 사회 시스템이 이 영미계 방식이 보다 이 자본과 기업과 근로자에게 예. 뭔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큰 이머징 마켓을 만들면서 근로자들도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법, 제도, 문화를 예. 그러한 영문법적 세계관에 따라서 좀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제도를 개선한다면 조금 더 개방된 열린 문화 또는 열린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께 이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좀 동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선진국이라는 게 어느 순간 잘못하면 후진국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그러면 이 선진국으로 이제 이미 도약했고 그걸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락하거나 후진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법적,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진국된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후퇴한 나라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남유형이죠. 이제 스스로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경직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그러한 장점이 사라지고 사회는 그 침체되는 그러한 스타일의 남미형 국가가 있고 또 하나는 선진국 중에서 이 시스템은 어느 정도 자유무역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좀 닫힌 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새로운 자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는 제로 성장에 빠지거나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민이나 또는 영주권 제도 이런 방식을 좀 개선을 해서 해외에 유능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 정책을 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만큼 생산성 기업 그다음에 그 소득 증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본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18세기의 표트르 대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제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이제 계획을 딱 하려고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외국의 전문가를 그러니까 당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의 전문가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편안하게 이 나라에 살면서 모든 재능을 러시아라는 국가에 쏟아부음으로써 그 재능이 결국은 그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하나의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이게 외국인 전문가들 흔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만 명 되는 외국인 전문가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죠. 근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저희도 비영리 재단인데 비영리 재단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있지 말고 한국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또 해보고 이러면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서로 경쟁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말씀에 자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결국은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묶여 있을수록 그 돈을 여기서 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 이렇게 이제 산업화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진국을 일으켰을 때의 기업가 정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의 완전 오늘날 같은, 그리고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가는 그 단계에서 또 기업가 정신이 있을 거고, 물론 기업가 정신이라는 큰 틀은 아마 같을 텐데,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기업가 정신은 좀 어떤 거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예. 과거의 기업가 정신이나 지금하고 공통점은 이제 예. 발견해낸다, find out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예.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 정보가 제한돼 있고 자본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자본 제약과 정보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걸림돌이었고 장벽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사회는 이제 자본이 꽤 풍부해졌죠. 그렇죠. 예, 예. 자본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또 정보도 지식도 이미 이제 사실 넘쳐나는 게 지식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가들은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예. 어떻게 수익성을 만들어내느냐에 조금 더 국한돼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기업가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경영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몸으로 가서 부딪히고 빨리 그렇죠. 찾아내야 되는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중요했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지식의 최첨단 한마디로 앞서가는 AI를 이용해서 AI를 이용하든 뭐 어떤 예. 분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예. 그 트렌드가 형성됐다면 거기에 가장 선두주자가 돼야지만이 예. 이제는 그 사업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저는 이 뭐든지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들은 그거를 거두미로라도 이렇게 만져서 찾아내는 게 기업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음. 자기가 지식을 추구해서 지식으로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예. 정도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 창출 능력이 있는 예. 그러한 기업가가 이제는 앞으로 예. 좀 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지금 여기 비영리 재단 옷을 벗고 기업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대담을 해주신 자유기업원의 최승우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청년들과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북토 콘서트입니다. 이번 무대는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에서는 총 11분의 청년 미래 전문가들이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지암 청년 포럼 공동의장 건순형 의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의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는 이경한 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어서 우리 건순형 공동의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선 이제 좀 간단한 질문으로 지암 청년 포럼이 뭔지 그리고 지암은 어디에서 온 건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지암 청년 포럼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암은 이제 지암정 남덕우 총리님의 호에서 따온 거고요. 저희 이제 지암 청년 포럼은 이제 지암 남덕우 총리님의 생각과 실천을 본받는 청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사회에 저명하신 분들과 혹은 국가 정책을 운영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 총리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 바탕 위에서 부강하고 자유롭고 공평하고 안전한 선진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덕우 총리님의 생각과 실천을 본받고 싶으신 누구나 저희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 그 지금 앞에 여기 있는 우리 방청객석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볼 분들에게 저희가 여기 지암 청년 포럼 그
밑에 자막에다가 그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남겨두면 메일로 이렇게 지암 청년 포럼에 저도 참가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쉽게 좀 받아주시겠네요. 예. 아, 네, 누구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권순영 의장님께서는 그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아주 그 칼럼을 이렇게 읽었는데 제목이 퍼스트 팔로우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 주제를 본인께서 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글을 쓴 핵심적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은 이제 그 패스트 팔로우와 퍼스트 무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패스트 팔로워는 그 선도 기업을 추격하고 모방을 하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략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선도 기업의 그런 실패 사례를 학습해서 좀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그런 뭐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예시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들 수 있겠죠. 한편 그 퍼스트 무버는 이제 시장과 산업을 직접 개척하고 이런 시장에 빠르게 뛰어드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의 또 예시는 그 애플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의 그런 전기차를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따라하게 효율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따라잡는 거랑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 두 개 차이네, 그죠? 예.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퍼스트 무버로 가야 하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그 한계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국가들은 이제 그런 그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서부의 선진국들, 미국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유럽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직접 앞서 나가야만 또 이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쿠팡은 계속해서 새벽 배송이 되는데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잘못된 거 이런 것도 뭐 규제를 좀 철폐를 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뭐 자율스럽게 어떤 활동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걸 국가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네요. 특히 청년 분야에서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규제를 강하게 가하게 되면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퍼스트 무버의 전략을 이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요. 특히 이제 청년의 입장을 제가 또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최근에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한 이런 AI 시대를 맞이해서 또 저희 그 청년들이 이렇게 또 신입으로 들어가기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신산업에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제 새벽 배송이나 이런 기존의 그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좀 더 그런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 사실 이제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배우고 일하고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기존의 산업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10년, 20년 동안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하시고 또 더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더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개혁을 해서 신산업에 기업가들이 뛰어들게 만들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 청년들의 그 일자리 부족, 뭐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청년 관련 하나 좀 문제를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이게 청년들과의 대담이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청년들이 모두 다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없어서 건물을 못 세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은 아직까지 호주머니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혹시 생각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청년으로서 정부가 좀 이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물론 되게 넓고 좋은 집에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또한 청년이라서 당연히 지금 가진 게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좀 불편한 곳에서 살아도 또 미래에 내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사실 현재의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그런 미래에 좀 더 내 삶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는 부분이 좀 가장 우리 청년 주거 문제에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정부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청년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주택 공급이나 좀 예. 이제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또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시는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의 총동문회 이경환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가 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는 2007년에 시작했는데 시작할 당시에는 선진화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남도우 총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지금의 이름인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진화 홍보대사 1기부터 지금 수료한 인원까지 전체를 합하면 338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자질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고, 그리고 저희 지암 선진 아카데미는 이런 자질이 있는 청년들한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로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가 총동문회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달 지도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김용화 교수님과 같은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께 저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희 지적 그런 지식도 얻고 그리고 지혜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매달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은 저희가 가출청소년 보호센터 아니면은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 젊은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다른 청년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이나 앞으로 우리 방청객들 분께서는 한국 선진화 포럼의 지암 청년 포럼,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이렇게 흥미로운 분 있으면 이렇게 두 분들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도 여기에 이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우리 이경환 회장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경환 회장님은 참고로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보니까 좀 뜨아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목이 부국약병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진화로 가고 선진국으로 가면 부국강병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국약병이 아마 이렇게 큰 이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하면 야 K방산이지 않냐, 우리는 군대는 약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항공, 그리고 LG 넥스원, 그죠? 그리고 이런 어떤 풍산, 이런 게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금 아주 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국약병이라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게 우리 선진국을 가는 저해가 되었구나. 이 책을 이런 제목의 글을 쓰게 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국 강병이 정상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일본도 그렇고
다 부국 강병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부국 강병인데 부국 약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정말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인류 방산 기업들도 생겼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력으로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번에 특히 이제 저 한편으로는 좀 국뽕 같은 걸 느꼈던 게 이번 이란전 때 트럼프가 언급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라 이렇게 하면 언급한 나라 중에 예. 뭐 일본, 영국, 뭐 프랑스 거기에 한국까지 껴서 지목을 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나라에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도 우리가 강대국으로 지금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예. 근데 이런 나라가 됐음에도 제가 약병이라고 쓴 이유는 제가 해군 장교로 4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군복무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 해군 장교로 있으면서 함선을 타고 어디 연평도 이렇게 가보셨나요? 예, 연평도도 갔었고 오. 제가 NLL에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오, 예. 연평도도 가고 이제 그 뭐 이작도 그다음에 예. 이런 좀 해상 기지도 가고 이렇게 인천을 지키면서 1년 있었는데 오, 예. 예, 그때 이제 서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제 그 생활 1년 하고 제가 3년 동안은 이제 해군본부에서 인사장교로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이 4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군대에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엔 시작을 지냈는데 예. 이제 제가 이 군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특했던 게 이제 선발 업무였습니다.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쟁사를 뽑는 거네요. 예. 예, 간부를 뽑는. 그렇습니다. 장교를. 예, 장교와 부사관 선발을 했는데, 예, 예. 우수한 인원들이 당연히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했을 때는 선발이었는데, 예. 나중에는 이제 스크리닝, 그러니까 이제 부적격자만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오. 이제 지원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전역을 했고, 예. 근데 제가 지금도 저희 해군 OCS 장교 중앙회라는 곳에서 이제 현역 예비역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제가 매월 이제 상비예비군이라는 걸 하면서 예, 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예, 인천 해군부대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해군 장교를 그만두거나 혹시 또 가요 되는군요. 예, 근데 가서 이제 현역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이거 진짜 무기가 좋으면 뭐하냐 이거 북한 애들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하는 장교들 부사관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러면 우리 이경환 회장님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뭐 방산으로서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 내부의 병사들의 어떤 그게 약해져 간다는 뜻이죠. 예, 이전보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사들도 그렇고 이제 간부들도 그렇고 이제 이제 군대가 좀 군대답지 못해졌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통찰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셨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임관한 그런 이제 예. 예, 뭐 차기 나중에 무조건 이 사람은 참모총장 될 거다 예. 이런 평가를 받던 분마저도 5년 만에 전역을 해버렸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5년 전역하는 5년 동안 이제 사관학교 출신들은 5년 그리고 10년 했을 때 전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5년차 전역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예, 이제 전역을 다 못 시켜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사관이라든지 장교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네, 특히 이제 정권 무관하게 예, 이제 예. 병사 처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맞고 예, 예, 그 청춘을 군에 있는데 예. 최저 시급도 안 되는 돈을 준 건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이제 간부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표가 크지 않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간부를 지망했던 인원들 예전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물론 저희 나라를 사랑하고 하니까 장교를 한 것도 있지만 돈을 더 주니까 했던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병사나 간부나 받는 돈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책임도 커지고 힘든 간부 그리고 긴 간부 생활 할 바에 짧고 굵게 그냥 비슷한 병으로. 급여 받는 병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져서 지원율이 낮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에 우리 이계관 그 회장님께서 쓰신 내용에는 그 사촌 동생의 예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정말 이 친구는 운동도 좋아하고 예. 그리고 윗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아주 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ROTC로 이제 장기 복무를 할 생각으로 네. 육군 ROTC 장교가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겪은 그런 생활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에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런 사회생활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병사들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초급 장교한테 없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평생 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러고 운동도 좋아하고 윗사람들한테도 잘하던 그런 군인의 딱 맞는 그런 사촌 동생조차도 전역을 할 정도인 군대가 됐다. 자, 그거 보고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제력에 맞는 그런 군사력도 중요한데 군사력의 방산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그 전체 군사력을 지휘하고 운용하는 어떤 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 강군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그 어떤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끝으로 그 우리 회장님께서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청년들의 의견을 제가 하나 듣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앞에 우리 건순영 우리 의장님께서 또 일자리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여의도에 어디에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청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이슈인데 혹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채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느낀 게 저희 회사조차도 23년, 24년에 신입사원을 전혀 안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5년에 오랜만에 채용을 진행을 하니까 예. 저희가 22년에 진행할 때는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였는데 예. 그때도 물론 높은 경쟁률이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330대 1을 뚫었습니다. 경쟁률이. 예. 정말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건 이 채용 담당자 그 바로 신입 바로 뽑는 거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물론 뭐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윗분들은 뭐 잘했다 이러셨는데 예. 근데 그 지원서들을 읽고 그리고 선별하는 그 과정에서는 제가 MBTI가 T인데도 예. 정말 F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조차도 떨어뜨려야 되나 그런 마음도 좀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그만큼 330여 명이 한 명 한 명이 다 우수한 그런 정말 뽑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정말 뭐 TO에 제한이 없었다면은 예. 훨씬 많은 사람을 뽑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스펙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취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이네. 그죠? 네. 제 22년에 채용할 때보다 스펙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그런 역량도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더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청년가의 대담을 이거로 이제 마치고요. 3차 대담을 제가 이 책에 대한 이렇게 한 구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들어가며 서두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글로벌 지수는 빠르게 재편되고 경제는 요동치며 공동체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이 거대한 격변 앞에서 대한민국은 길을 헤매고 있다. 그리고 누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바로 그 해답을 찾고자 만든 미래의 나침반이다. 남도구 총리님의 철학을 계승한 국가 원로와 정책 전문가 37인,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 미래 전문가 11인의 지혜와 통찰이 이 한 권에 오롯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7인의 각자가 생각하는 선진화의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책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저희 남도구 국무총리님께서 쓰신 글이 이 책의 해고록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 낭독하고 이렇게 오늘 전체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남도구 총리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책 이름은 한국 과거를 딛고 미래를 보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운용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경제 운용의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자율과 경쟁의 원칙. 제일 처음 말씀이 바로 경쟁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 경쟁의 원칙입니다. 바로 정의로운 경쟁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 막 앞에 달려가고, 그죠? 똑같이 출발하는 그런 공정한 경쟁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균형과 형평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장 경제라든지 이 경쟁에서 이렇게 좀 형평이 좀 떨어지는 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넷째는 바로 시장 보완의 원칙이다. 즉, 총리님께서 경제 원칙은 바로 경쟁이다. 그 경쟁은 시장 경제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걸 시장은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독점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못 일어나게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선진화를 바라는 지식인들의 목이다. 즉,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경쟁의 원칙, 공정한 경쟁, 형평과 균형, 시장 보완, 이걸 고민하면서 각 분야에 교육이면 교육,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이걸 다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한국 선진화 포럼이 출간한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선진화의 길 북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를 도움을 주신 자유기업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